사람들은 말하죠. 자식 농사가 부모 인생의 성적표라고요. 그 말대로라면 저는 평생 수만 받아온 1등 항해사였습니다. 남편과 시장 통해서 국밥 장사를 하며 손마디가 다 굵어지도록 고생했지만 하나뿐인 딸 지은이를 볼 때면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은이요? 동네 입구에서부터 우리 집 대문까지 지은이 칭찬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남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으로 박사 유학을 떠나던 날 저는 공항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면서도 가슴을 폈습니다. 내 인생 이만하면 성공했다, 그게 제 오만한 착각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번에 지은이 미국에서 논문 썼다며? 대체 누구 유전자래? 개천에서 용났다 용났어. 우리 동네서 장관이라도 나오겄다. 친구들의 입에 발린 칭찬이 그날따라 왜 그리 달콤하던지요. 비싼 커피값을 내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제 훈장이었고 제 자존심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니,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전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나 지금 공항이야. 한국 왔어. 뭐? 공항. 아니, 학기 중이잖아. 갑자기 왜? 연락도 없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고라도 난 건지 아니면 몸이 어디 크게 아픈 건지 남편과 저는 자다 말고 옷만 대충 걸쳐 입은 채 공항으로 달렸습니다. 멀리서 입국장을 나오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지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늘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걷던 아이가 마치 죄인처럼 땅만 보고 걷더군요. 한여름인데도 몸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펑퍼짐한 코트를 껴입고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쁘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너 공부는 어쩌고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인데? 아빠, 일단 집에 가요. 제발요. 집에 돌아온 딸은 짐도 풀지 않은 채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은이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한두 숟갈 뜨는 신용만 하고 종일 잠만 잤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붙잡고 변기를 끌어안은 채 구역질을 하는 딸의 등을 두드려주는데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체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인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을까요? 지은이가 잠시 잠든 사이 저는 딸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죄책감보다 무서운 건 진실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뭉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건 병원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형체도 선명하지 않은 작은 점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영어 단어들. 산부인과 검진 기록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바닥이 뱅글뱅글 돌더군요. 2억이 넘는 돈을 들여 유학을 보냈습니다.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안 가고 낡은 신발 기워 신으며 뒷바라지했습니다. 내 딸이 학위를 들고 올 줄 알았지 애를 뵈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은아, 일어나봐. 너 이거 뭐야?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될 일이야? 네 아빠 알면 죽어. 대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길래 똑똑한 내 딸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남자가 누구인지, 왜 혼자 돌아왔는지 아무리 다그쳐도 그저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내 딸이 한순간에 제 인생을 망친 주범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남편의 불같은 성격,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제 인생의 훈장이었던 지은이는 이제 제 목을 죄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은이가 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 뱃속의 아이 아빠가 우리 집안을 어떤 폭풍 속으로 몰고 갈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철근도 아니고 바위 덩어리도 아닙니다. 내 자식이 지은 죄, 그리고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은이가 가져온 초음파 사진을 본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도려나가는 것 같았죠. 이 사실을 알면 평생 고지식하게 살아온 저 양반이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까요. 결국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지은이가 아침 식탁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순간 남편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눈치가 빠른 남편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아, 병원 가서 확인해 본 거니?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너 미국 가서 공부하랬더니 임신을 해서 와?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이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지은이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 하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식 자랑이 유일한 낙이었던 사람인데 그 자부심이 한순간에 수치심으로 바뀐 겁니다. 남편은 당장 아이 아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지은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상대는 도망갔다, 연락도 안 된다. 그저 그 말만 반복하며 울었습니다. 분노한 남편은 서재에서 지은이의 유학 서류와 통장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노후 자금까지 털어보낸 그 귀한 돈들. 그 종이들이 거실 바닥에 비참하게 흩날렸습니다. 이게 다 얼마인지 알아? 내 엄마랑 내가 시장 바닥에서 국밥 팔아 모은 돈이야. 고생시킨 내 엄마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당장 가서 지워라. 내 눈앞에서 그 핏덩이 당장 없애고 와. 못해요. 아빠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뭐라고? 이 독한 것 그래. 그럼 내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딸 둔 적 없으니 가서 그 잘난 아이랑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남편은 지은이의 짐가방을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지은이는 맨발로 뛰어나가 가방을 붙잡고 통곡했죠. 저는 그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남편 편을 들자니 딸 자식이 가엾고 딸을 감싸자니 남편의 무너진 가슴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라는 감옥이더군요. 결국 지은이를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저희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지은이가 몸이 안 좋아 휴학하고 내려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랑하느라 입이 근지러웠을 텐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게 무서워 시장도 멀리 돌아갔습니다. 지은이는 종일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밤마다 죽은 듯이 숨죽여 우는 소리만 들렸죠. 어느 날은 딸의 방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퀭한 눈으로 유학 시절 사진을 보고 있더군요. 지은아, 엄마한테만 말해봐라. 정말 그놈이 누구길래 이 고생을 사서 해? 그놈이 너 버리고 간 거라며? 그런데 왜 미련을 못 버려? 엄마 버려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나 지켜주려고 최선을 다했어. 지금은 말 못하지만 언젠가 엄마도 알게 될 거야. 나 정말 나쁜 선택한 거 아니야. 딸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해서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불신만 가득했습니다. 재벌까진 바라지도 않으니 그저 평범한 집 아들이기만 했어도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텐데. 책임도 지지 않고 사라진 그 이름 모를 남자가 원망스러워 저는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은이의 배는 불러오고 저희 부부의 얼굴에는 수심만 깊어지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밤 9시만 되면 적막 강산인 우리 집 골목에 평소엔 구경도 못할 만큼 길고 번쩍이는 검은 차 3대가 멈춰 섰습니다. 남편은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몽둥이를 들고 나갔고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려 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차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빗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산을 받쳐들며 누군가를 모셨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는 중년 부인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우리 집 대문을 한참 바라보더니 진흙탕 바닥에 주저함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가 지은 양 집인가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부인의 옷깃에 달린 금색 브로치. 뉴스에서나 보던 그 기업의 로고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을 미혼모로 만든 그 나쁜 놈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살다 살다 그런 일은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밤 우리 집 마당 진흙탕 바닥에 무릎을 꿇은 여인. 그녀가 입은 코트 한 벌 값이면 우리 집 국밥집을 몇 달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죠. 아니, 이보쇼. 당신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이러는 거요? 그 차들은 다 뭐고 이게 대체 무슨 행패요? 지은 양 부모님 되시지요. 제가 이 집 자제분께 그리고 두 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신 제가 먼저 매를 맞으러 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영문을 몰라 씩씩거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입에서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직감했죠. 저 여자가 바로 우리 지은이의 인생을 망쳐놓은 그놈의 어미라는 걸요. 저는 눈에 불을 켜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당신이야? 당신 아들이 우리 딸 저 모양으로 만든 거야? 유학 가서 공부하는 애를 꼬셔서 애를 베게 만들고 연락 한 통 없이 도망치게 만든 게 당신 집안이냐고! 제 고함에 부인은 고개를 더 깊게 숙였습니다. 수행원들이 우산을 씌워주려 다가왔지만 부인은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죠. 그렇게 한참을 빗속에서 사죄하던 부인을 결국 거실로 들였습니다. 남편의 서슬 퍼런 눈초리 아래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습니다. 부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국내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의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은이가 만난 남자는 그 집안의 골칫덩이이자 막내 아들인 태준이었죠. 우리 태준이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 오만하고 방탕했습니다.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회장님 눈밖에 난 자식이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지은 양을 만난 뒤로 아이가 변했습니다. 술을 끊고 지은 양 옆에서 공부를 시작하더군요. 그 여자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요. 그래서요? 사람 만들어 놨더니 임신시켜놓고 잠적하는 게 그쪽 집안 법도입니까? 우리 딸은 지금 미혼모 소리 들으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잠적이 아닙니다. 회장님이 두 사람 관계를 알고 강제로 태준이를 귀국시켰답니다. 지은 양의 앞길을 막지 마라. 내가 사람 대접받을 경영 성과를 얘기 전까진 연락도 만남도 금치달하며 휴대폰까지 뺏고 연수원에 가둬버렸던 거예요. 방문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그 남자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믿고 기다렸던 거죠. 부인의 말에 따르면 태준이라는 청년은 감금에 가까운 생활 속에서도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내건 가혹한 조건들을 묵묵히 버텨냈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지은 양이 임신한 줄도 모르셨습니다. 그저 이 기회에 아들을 길들이려 하신 건데 태준이가 어제 연수원을 탈출해 집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지은이가 자기 아이를 가졌으니 죽여도 좋으니 보내달라고요.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된 저희가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남편은 담배만 연거푸 태웠습니다. 재벌가라는 사실이 기쁘기보다 그 높은 담벼락 아래서 우리 귀한 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부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돈 많고 잘난 집안인 거 알겠는데 우리 지은이 그런 대우 받으며 보낼 생각 없습니다.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키웠어요. 당신들 눈엔 우리 집이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우리 딸은 우리 목숨입니다. 우습다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은 양을 모시러 온 겁니다. 우리 집안을 구원해준 천사로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웬 젊은 청년 하나가 엉망이 된 몰골로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나왔어. 미안해. 너무 늦었지. 딸의 방 문이 열리고 만삭이 된 지은이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 한복판에서 서로를 붙잡고 오열하는 모습에 독하게 마음먹었던 저와 남편의 마음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상황 뒤에는
재벌가 며느리라는 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태준이라는 그 청년과 우리 지은이가 거실에서 서로를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구나. 우리 딸 팔자 폈구나. 하지만 그건 세상 물정 모르는 애미의 단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재벌가라는 곳은 무릎 꿇고 빌던 시어머니의 눈물 뒤에 시퍼런 작두날 같은 현실이 숨어 있는 곳이더군요. 며칠 뒤 지은이 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대저택, 그 서재 안에는 TV에서나 보던 그 집안의 주인 회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지은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앞에 놓인 서류 뭉치만 넘기고 있었죠. 사람 하나 만들라고 유학 보냈더니 거기서 연애질이나 하고 지은 양이라고 했나? 우리 집안이 어떤 곳인지 알고 발을 들인 건가? 회장님, 말씀이 너무하십니다. 우리 딸, 그쪽 아드님 때문에 박사 학위도 포기하고 만삭의 몸으로 한국에 숨어 지냈습니다. 애초에 그쪽 아드님이 보상은 충분히 하겠네.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아이 양육비는 부족함 없이 지급하지. 하지만 우리 집안 며느리 자리는 학위 하나 없는 미혼모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태준이는 곧 정략 결혼을 추진할 걸세.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돈으로 자식을 사겠다는 그 오만한 태도. 저는 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지은아 이런 대접 받으면서 여기 있을 필요 없다. 그런데 그때 제 손을 뿌리친 건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회장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늘 순종적이고 착하기만 했던 제 딸의 눈에 처음 보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회장님,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회장님의 돈이나 아파트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태준 씨가 연수원에서 보낸 편지들, 그 안엔 회장님이 시키신 경영 과제들, 시장 분석 보고서들, 그리고 저와 아이를 위해 쓰겠다는 사업 계획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준 씨를 변화시킨 건 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던 태준 씨의 진심입니다. 제가 박사 학위는 아직 없지만 회장님이 가장 아끼시는 그 아들을 사람으로 만든 실력은 있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의 아빠가 당당한 경영자로 설 수 있게 돕는 건 세상 그 누구보다 제가 잘할 자신 있습니다. 보상금은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실력으로 제 아이와 태준 씨를 지킬 겁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지은이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 지은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유흥가나 전전하는 쓰레기였을 겁니다. 지은이가 저를 믿어준 덕분에 제가 처음으로 이 일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지은이를 내치신다면 저도 이 집 자식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성 떼고 지은이 남편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재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리더군요. 평생 누구에게도 져본 적 없는 그 노예한 기업가가 처음으로 자식의 기계와 그 자식을 바꾼 한 여자의 기품에 압도당한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회장님이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조롱이 아니라 어딘지 모를 패배를 인정하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독한 것들 태준이, 내 놈이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대든 게 태어나서 처음이구나. 지은 양, 자네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건 알겠네. 좋아. 내 손주가 태어나기 전까지 태준이 놈이 가져온 기획안. 그거 성공시키면 정식으로 식을 올리게 해주지. 지은이와 태준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은이가 단순히 재벌가의 시집을 간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그 성벽을 함락시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끝까지 나 믿어줘서. 저는 딸의 부푼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엄마보다 훨씬 낫다. 내 딸 장하다. 세월은 참으로 묘합니다.
죽을 것 같던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고 절망이라 믿었던 사건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기도 하더군요. 우리 지은이가 만삭의 몸으로 공항에 나타났던 그 지옥 같던 날로부터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우리 손주 준서의 돌잔치 날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들의 눈이 무서워 대문을 걸어 잠갔던 저희 부부가 이제는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당당히 머리를 올리고 앉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우리 사돈 어른인 회장님의 모습입니다. 이놈 봐라. 누굴 닮아 이렇게 총명해? 사돈어른, 아무래도 우리 준서가 며느리기 머리를 닮은 모양입니다. 아주 물건이에요. 에이, 회장님도 참 우리 지은이가 좀 똑똑하긴 하죠. 그래도 아빠 닮아 기계는 남다를 겁니다. 국밥집 주인이었던 남편과 재벌 회장이 사돈지간이 되어 술잔을 기울이는 풍경.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은이는 회장님과의 약속대로 남편을 도와 신규 사업을 성공시켰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며 미뤄뒀던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댁에서도 이제 지은이는 망나니 아들을 구제한 은인이자 가문의 지혜로운 며느리로 대접받고 있지요. 시끌벅적한 잔치가 끝나고 딸 내외와 함께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3년 전 비오는 밤이 떠올랐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쫓겨나 울던 내 딸의 가녀린 등 말입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오늘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더라. 그냥 옛날 생각 좀 했다. 너 저 녀석이랑 도망간다고 울고불고 하던 때 말이야. 그때 엄마가 너 안 받아줬으면 어쩔 뻔했니? 엄마 나 그때 정말 무서웠어. 세상이 다 등 돌려도 엄마만은 내 편일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틴 거야. 나 믿어줘서, 끝까지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공원 벤치에 앉아 지은이네 가족을 바라봅니다. 사위는 이제 예전의 사고뭉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이 기저귀 가방을 메고 아내를 챙기느라 바쁜 영락없는 팔불출 아빠가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끝까지 반대해서 아이를 지웠다면 혹은 딸을 내쫓아 인연을 끊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의 이 웃음소리는 제 인생에 영영 없었겠지요. 60년을 넘게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모양으로 깎아 만드는 분재가 아니더군요. 때로는 비바람에 꺾이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지를 뻗기도 하지만 부모가 든든한 걸음이 되어 기다려주면 결국엔 가장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법입니다. 유학 보내놨더니 아이를 뵈서 돌아온 딸. 그건 불효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나 봅니다. 남들 시선요? 체면요? 자식이 웃으며 살고 있는데 그까짓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엄마, 아빠 뭐해요? 얼른 와요. 같이 사진 찍게. 그래, 지금 간다.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씻은 듯이 내려갑니다. 오늘따라 햇살이 참 따뜻합니다.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보듬는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